세계 3대 방산 박람회 유로사토리에서 일본의 자랑이던 최신 전차가 예상치 못한 결함을 드러내며 시연이 중단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완벽에 가까운 성능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부터 이 전시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게니치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의 부국장으로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자위대 무기 개발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일본의 방위 기술이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이라고 늘 생각해왔어요. 매일 아침 자부심 가득한 마음으로 출근했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늘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만들어낸 최신 장비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죠. 몇 년 전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 무기 수출 태스크포스의 수장 자리를 제안했어요. 이제 일본의 우수한 방위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 밝아 보였습니다.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린 날, 젊은 분석관 하나가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들고 왔더군요.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호주와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IMF 때 나라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한국이 방산 수출국이라고? 더구나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잖아. 그래봤자 한국 무기라면 결국 미국 기술을 베끼거나 라이센스 생산한 것들일 텐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리고 한국은 휴전이 70년이 넘은 나라니까. 실전 경험도 없을 테니 더욱 신뢰할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의 부하 직원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럴듯해 보이는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인 거품이야. 거품은 금방 꺼질 거고 시장은 진짜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알아볼 수밖에 없어.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것을 모두가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죠. 몇 주 후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일본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북쪽 빌팽트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에 잠시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 3대 방산 박람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저마다의 최신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일본 부스는 중앙홀의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가 준비한 최신 해상 레이더 시스템과 10식 전차의 개량형이 당당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한국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들의 부스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국 국방부 직원들이 열심히 바이어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봤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누가 사겠어? 천궁2 방공 시스템 앞에서 UAE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한류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어리석고 무지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시회 첫날 저녁, 주최 측이 마련한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독일 라인메탈사의 임원은 저와 악수를 나누며 일본의 기술력을 칭찬했고 프랑스 넥스터 관계자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죠. 저는 와인잔을 들고 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한국 대표단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사교 활동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더군요. 누군가 한국팀이 내일 시연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의 시연이 끝나면 모든 바이어들의 시선이 일본에 쏠릴 거야. 기대하라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파리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일본 방산업의 밝은 미래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빛나는 불빛들 사이로 제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유럽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실전 성능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외 시연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각국의 무기들이 차례로 성능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일본의 신형 전차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관람석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형 대응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진흙 지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행 시스템에 지연이 발생했고 자동 사격 시스템도 2차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기술진들이 황급히 뛰어가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미 바이어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다음이 한국의 K2 전차 차례였는데 저는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K2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극저온을 가정한 시험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험준한 지형에서의 자동 조준과 사격 능력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K2는 이미 나토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동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진 K9 자주포의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당 10발 이상의 연속 사격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자동 장전 시스템의 정확성은 독일제 PZA-2000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측이 노르웨이와 호주에서 실제 운용 중인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극권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K9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육군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진정한 방산 강국이네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술적 우위가 어느새 이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바이어들이 하나둘씩 한국 부수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한국을 얕잡아 보았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비공식 세션에서 저는 중동 지역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UAE 방공군 고위 관계자가 천궁2 도입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궁2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검증되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도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UAE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 모두 검토했죠.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이전 조건과 현지 생산 비율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거든요. 그때 한국방위사업청의 최지훈 박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방산의 철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매일이 실전과 같은 긴장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죠. 무기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그 절박함이 오늘날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평화 속에서 기술만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 실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나라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터키 대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자국 방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했고 인도네시아 대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셋째 날 아침 유럽연합 방산협력국 소속의 안드레아 슈타인 대령이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주 국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K방산의 기술 독립성과 유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그렇게 강해진 걸까요?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였고 독자 기술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경제대국인 일본과는 군사력으로도 비교가 안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 나라가 나토의 자주 국방 모델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슈타인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K9 자주포는 이미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납품 능력과 현지 정비 지원 체계는 유럽 방산 업체들도 배워야 할 점이죠.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전시장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죠. 어떤 이는 K방산의 가성비를 칭찬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의 빠른 대응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일본은 왜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기술력으로만 따지면 우리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때 한 독일 기자가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무기는 훌륭하지만 너무 비싸고 폐쇄적이야. 한국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기술 우위에 도취되어 고객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한국 방산업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오후 세션 후 자연스럽게 각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말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군대에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가였어요. K9 자주포는 폴란드 북부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한국 측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까지 와서 직접 교육과 정비를 지원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어서 호주 국방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독일의 자주포를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열대 지역과 남부 사막 지역의 극단적인 환경 테스트에서 K9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한국과의 FTA 덕분에 현지 생산이 가능했고 이것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노르웨이 육군 준장도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노르웨이의 혹독한 환경은 어떤 무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K9은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이 노르웨이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개조를 해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핀란드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했고 낫기도 정확히 지켰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국을 지켜 세우는 바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무시했던 우리 일본이 사실은 평화헌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본은 기술적인 완벽함만 추구하면서 정작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국 방산업체 임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본 무기는 훌륭한 예술품 같지만 한국 무기는 꼭 필요한 실용품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전시회 외부에서 열린 특별 리셉션에서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의 이성훈 박사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IMF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었어요. 돈도 자존심도 다 잃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무기를 개발하는 건 꿈도 못 꿨고 미국 무기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죠.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거치다 보니 방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혁신을 낳은 거죠. 그게 바로 K방산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준 것이죠. 이 박사는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우리는 무기를 개발할 때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바로 우리 집 마당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평생 사무실에서 도면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기를 하나의 기술적 도전으로만 생각했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는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박사는 잔을 들어 저와 건배를 하며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가 왔다고 함께 더 나은 무기를 만들어 평화를 지키자고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그 절실함이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다음날 열린 유럽연합 무기평가국 주간의 비교 시뮬레이션 세션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각국의 주력 장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겨루는 자리였는데 일본의 신형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가 나란히 평가를 받게 되었죠. 모의 전투 지형에서 두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일본 전차는 전통적인 기계식 장치의 정밀함으로 초반에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복잡한 지형에서의 조작성과 자동화 수준에서 점차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K2는 자동 조준 시스템과 정밀 사격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평가단은 또한 승무원의 생존성과 정비 용이성도 평가했는데 K2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유럽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는 K2의 자동화 수준이 이미 차세대 전차의 기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프랑스 전문가는 한국의 복합장갑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진보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그 모든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을 때 전시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점수를 읽어내렸죠. K2 전차가 종합 95점, 일본 전차가 종합 82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K2가 이미 나토 기준 인증을 모두 마쳤으며 곧 북유럽 몇몇 국가의 주력 전차로 채택될 예정이라는 추가 발표였죠.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의 기술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고 우리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본 대표단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해야 해.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혼자 전시장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자만의 참 부국장이 아니라 지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을 최첨단 무기로 승화시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부스를 다시 찾아가 그들의 전시물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로 관찰했어요. K2 전차의 설계 철학, K9 자주포의 실용성, KF-21의 야심찬 비전, 천궁2의 경제성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적은 예산과 한정된 자원으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크고 강한 것만이 답이 아니라 작지만 빠르고 유연한 것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한국 부스에 머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학습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접근법의 변화였어요. 그날 저녁 일본 대표단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부국장님,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술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수출 실적은 이렇게 저조한 것일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헌법 뒤에 숨어 있었고 실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기술만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요구보다는 우리의 기준만을 고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중견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겠네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유럽까지 K방산에 주목하는 이 시점에 이대로 머물러 있다면 정말로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고객과의 신뢰, 유연한 협력 자세, 그리고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는 철학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는 불빛 너머로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죠.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된 그들의 여정이 말입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방성, 고객 맞춤형 개조의 유연성, 신속한 납품과 사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자세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방위성 지도부에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프랑스 방위청과 독일 방산청 그리고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독일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이죠. 레오파르트의 전통적인 기계 기술과 K2의 첨단 전자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전차가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이어서 발표하더군요.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국 대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이성훈 박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 무기의 우수성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작지만 강한 나라의 생존 전략, 그리고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방산업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였죠. 저는 전시장을 나서며 다시 한번 한국 부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바이어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 이응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부럽지 않고 오히려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롤모델로 봅니다. 그들이 IMF라는 바닥에서 시작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된 과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철학이 오늘날 K방산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방위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평화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실전을 준비하는 진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을, 자부심만이 아니라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그것이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크기나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견디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실함을 품은 노력,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철학이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